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길인 부의 인문학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브라운스톤이며 출판사는 오픈마인드입니다. 머리말. 나는 동갑내기 아내랑 8년 전에 그때 결혼해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혼수도 패물도 없는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우리는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빼서 종잣돈 500만 원으로 재테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500만 원으로 50억으로 불려서 40대 초반에 은퇴했다. 빠른 은퇴 덕분에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딸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실제로 나는 카페에 인문학적인 판정에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썼다. 처음에 한두 번 썼더니 부동산 전망글보다 부동산의 근본 원리를 설명해주는 경제학자나 철학자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다고 더 써달라는 반응이었다. 어느 순간 인문학적 배경을 갖춘 부동산 전문가가 되었다. 이 책에 실려있는 내용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좀 더 잘 전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도 비밀은 남과 다른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같은 정보를 갖고도 남과 다른 해석 능력을 가지하는데 그것은 독서에서 나온다.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니 말이다. 바로 이런 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를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까닭은 화폐가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금, 은, 구리로 만들어진 화폐는 급속히 발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화폐를 지폐로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겪기 쉽다고 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공공지출을 늘리며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고 밀턴 프리드먼은 주장한다. 진보 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한다. 진보 정권은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재정 기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낙후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만든다고 토지 보상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데 이것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서민을 돕겠다는 진보 정권의 따뜻한 복지 정책과 선심 정책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공짜 전심은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충고가 가리키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인 것이다. 전략적 사고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전략을 형성하는 5가지는 신규 진입 위협,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체 위협 등이다. 돈을 벌려면 독점 사업에 투자라. 가장 가까이 있는 독점 사업은 무엇인가? 바로 부동산이다. 그 위치에 그 땅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시장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노예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대중의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한다.
어린애처럼 요구할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질주하는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미제스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경제 주체가 일을 안 하고 시장이 없기에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공산당 간부가 관리한다면 공산당 간부는 땅을 개발해야 할 동기를 갖기 어렵고 잘못되어도 자기 땅이 아니니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 결국 땅은 주인이 있을 때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척경이다. 하이에크는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쉽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다시 노동자는 하락한 실질임금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 하이에크는 노동조합이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인원이 많기에 여러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았다. 하이테크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할 때 주로 사회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이테크는 노조조합원이 받는 높은 임금은 비노조원의 임금을 일정 부분 떼어내서 가져온 것이라고 보았다. 즉, 노조의 조합원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비조합원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이다. 하이테크는 정치인이 인기에 영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선심성 재정 지출 정책을 선호할 것이고 노조는 사회정의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귀족 노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침체를 가져오려는 하이테크의 이론은 현실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양극화가 될 것이다. 세계화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고 집값이 비싼 선진국의 도시는 외면을 받고 비용이 싼 후진국의 도시가 각광받아서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평평해질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 됐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논리를 따라 옮겨가지 못하는 산업이 있다. 바로 혁신산업이다. 자원보다 아이디어, 인터넷, 바이오 산업, 4차 산업, 첨단 기술 등은 뭉침의 힘이 작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뭉침의 힘은 풍부한 인재, 지식, 전략, 인프라 제공 등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혁신산업 기반 도시와 전통 제조업 기반 도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격차가 커질 것이다. 미국이 지역적으로 평평해지기보다는 갈수록 울퉁불퉁해지고 지역 간 불평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각 지역의 주요 산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도시의 흥망성쇠를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인적 자원은 왜 특정 지역과 도시로 몰려드는가? 첫째, 우연이며 둘째, 인재는 뭉치면 뭉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이 일어나기 쉬우며 셋째, 해당 지역은 인재들이 살고 싶은 도시인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보면 제조업 중심의 지방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서울이나 판교 등 금융, 바이오, 지식 기반 도시는 부동산 전망이 좋다.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도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 간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도시 간 불평등을 원하지도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세상은 그렇게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슈퍼스타 도시 서울에 투자라. 이제 슈퍼스타 도시 전성기대가 도래했다. 슈퍼스타 도시는 시간이 갈수록 인재를 끌어들여서 번성하게 되고 나머지 도시는 몰락하게 된다. 슈퍼스타 도시와 다른 도시 간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불평등이 확대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거대한 흐름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주택과 땅 소유자들이다. 기업이 자기의 이익을 찾아서 슈퍼도시 스타 도시로 몰린다. 또 인재가 슈퍼스타 도시로 모인다 하는 것이다.
인재가 같이 일하면 다른 사람도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인재가 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인재 자산도 큰 이득을 챙기지만 주변 사람의 소득도 늘어나는 걸 확인했다. 흔히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한다. 덕분에 슈퍼스타 도시의 주민은 다른 도시 주민보다 소득이 높아진다. 그러면 인재가 슈퍼스타 도시로 더욱더 몰리게 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한국 부동산 투자에 적응한다면 서울에 투자하는 것이다. 한국의 슈퍼스타 도시는 서울뿐이기 때문이다. 서울이 가면 갈수록 서울과 여타 도시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도시, 어느 동네 부동산이 뜰 것인가? 즐거운 도시가 번성한다고 한다. 음식 문화, 패션 문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짝을 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람을 즐겁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대도시일수록 레스토랑이 많다. 패션 문화의 발달도 도시를 흥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옷은 그 사람의 기호와 소득을 나타낸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모이는 이유는 짝을 찾기 위해서다. 짝을 만나기 위해서 임금이 낮아도 대도시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 홍대 앞이 흥하는 이유는 꼭 공연을 비롯한 온갖 엔터테인먼트 외에 짝을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은 즐거운 곳에 살기 위해서 더 비싼 집값이란 비용을 치르고 집값이 비싼 도시일수록 향후 인구가 늘어나고 실질 소득 증가율도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 어느 지역이나 대체로 안전한 편이니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하다.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학원이 있고 좋은 선생님이 있고 면학 분위기가 좋으면 어떤 동네가 떠오를까? 바로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분명한 이유. 분업의 힘에 의해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고 서울만 더 발전하게 되다 보니 지방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비교 우위로는 지방이 아닌 서울에 집을 사라고 말한다. 사업가와 월급쟁이보다 땅 주인이 더 부자가 된다. 리카도는 인구가 늘어나면 자본가, 노동자, 지주 중에 지주가 제일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주장한다. 리카도의 차액 지대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차액 지대는 늘어나고 비옥한 땅 주인은 더 부자가 된다. 결국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비옥한 부동산을 사야 한다. 비옥한 땅은 중심지 땅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중심지인 곳은 서울이다. 서울에 똑똑한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평범한 월급쟁이가 평생 월급 모아서 번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몫 잡으려면 땅 한 조각이라도 사더라. 부동산 가격은 수익성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의 이기심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엔진이다. 정부는 이기적인 인간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이기심이 국가를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강한 본능인 이기심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가 잘 사는 첩경이라고 본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론은 지대는 그 땅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요와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지대는 소득이 늘어날 때, 경제가 성장할 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때 올라간다. 호황일 때 토지 소유자가 노동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반대로 불황일 때는 노동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호황일 때 월급 오르는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지대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니 월급쟁이 무주택자들은 빨리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도로가 개통되면 양지역의 지대 차이가 줄어들고 도로, 운항 가능한 하천이 생기면 운송비가 줄어들면서 시골 마을을 도시 인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땅값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도로 개통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까? 일가구 다주택자가 분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집값 상승의 주범일까? 단기간에 보면 일가구 다주택자가 집을 매수하기에 집값을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일가구 다주택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임대를 주기 때문에 전세가를 하락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약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계층이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총 주택 공급수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집을 지어서 파는 건설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총 주택수가 줄어들면 자연히 주택 매물과 전세 물량이 급감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전세가와 집값은 폭등하게 될 것이다. 1가구 다주택자는 주택 건설에 자본을 대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한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건설회사가 아니라 집을 사는 1가구 다주택자라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가 서로 경쟁할수록 전세가와 집값이 내린다.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자본주의를 구한 천재 경제학자의 필성 주식투자법. 케인즈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폄하했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사실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규범을 다루기 위해 과학이 아니고 신념이나 종교에 가깝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지구의 절반을 붉게 물들일 정도로 사회학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준 것은 사실이나 실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기여한 것은 전혀 없기에 경제학적 가치는 없다고 케인즈는 지적했던 것이다. 케인즈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생각보다 대중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대중보다 한 발짝 빨리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는 대중의 투자 행동과 경기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인용해서 돈을 벌렸다. 케인즈는 경기 예측에 따른 타이밍 투자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경기를 예측하고 주식을 살 타이밍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한 것이다. 인간은 확률을 바탕으로 구한 평균 기대값에 따라서 투자하는 대신에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투자하기에 미래의 대중이 어떻게 투자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자신의 주식 투자법의 원칙은 일반 대중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즈는 주식 투자에서 승리의 성공은 언제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수가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케인즈는 시간이 갈수록 올바른 투자법이란 자기가 잘 알거나 경영 방식을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큰 돈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케인즈는 인간의 본성은 근시안적이라고 보았다. 케인즈는 인간은 멀리 있는 이력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할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케인즈는 판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는 것이다. 케인즈와 버핏이 사용한 두 가지 투자 공식. 적절한 투자 비중은 40%이다. 골턴의 평균으로의 회계에서 배울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주식시장에도 평균으로 회계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가치 투자자들은 남들이 비관적으로 될 때 팔 때 헐값에 사고 남들이 장밋빛이라고 할 때 비싸게 판다. 그런 다음에 평균으로 회계가 작동합니다. 장부 가치에 비해 낮은 비율로 팔리는 주식은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패턴은 많은 시장에서 발견된다.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그 부진이 무한히 오래도록 그냥 놔둘 리가 없다. 경영자가 회사를 정상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구조조정 같은 어려운 결단을 할 것이고 마침내 기업 실적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프랜시스 콜턴이 발견한 평균으로 회계하려는 힘은 기업의 이익에도 작용한다. 수익률 변동폭을 최소한 분산 투자법. 투자 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다. 이것은 공학이다. 우리가 금융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공학적으로 치열한 일에 종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리스크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버핏은 집중 투자가 더 현명한 투자 방식이라고 한다. 버핏은 몇 종목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더 많이 그 기업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 투자 위험이 줄어든다고 한다. 당신이 아직 부자가 아니라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 지식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리스크는 줄어든다. 피터 런치는 개인 투자자라면 5종목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집중 투자에서 필수적인 것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투자를 해야 주가 변동성을 극복하고 높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주식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거나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투자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 시장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큰 투자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는 스스로 직접 주식 투자법을 개발해야 한다. 또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돈 벌기가 쉽다. 3년간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주식에 투자라. 헐값에 거래될 때 사고 시장이 뜨거울 때 판다. 부자가 되려면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장기적인 수익률로 보면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다.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행복감은 재산의 단순한 증가액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증가 비율에 달려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라. 투자를 두려워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저축하고 또 그 돈을 투자하는 데 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고 주로한 반복이 부자로 가는 길이다. 저축에만 매달려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데니얼 가니먼은 사람들은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어도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인간은 수익 발생 확률에다 수익을 곱한 기대값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합리성 때문에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말한다. 부자가 되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투자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과 주식 것뿐 미리 알고 피하는 법은 없을까? 투자의 길을 만드는 구의법칙. 왜 다들 강남에 못 살아서 안달일까? 애덤 스무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시라고 한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은 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한다. 가난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의 사이에서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시를 통해서 타인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로머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것은 노동이나 자본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했다. 이 기술 진보 덕분에 선진국은 계속 선진국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교육 수준이 떨어진 후진국은 기술 개발이나 흡수가 안 돼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술은 수학 체감의 법칙을 탈피하고 오히려 수학 체증의 법칙을 따르기에 기술이 결국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플롬에 따르면 부는 지식과 기술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기술과 지식이 발전한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성장에 유리하다. 왜 투자를 고려한다면 고민의 여지없이 미국 주식시장을 두드리면 된다는 얘기다. 20대 80의 법칙을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 상위 20%가 전세계 부의 80%를 가진다는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파레토가 발표했는데 사람들은 파레토를 부르주아의 마르크스라고 불렀다. 마르크스가 부르주아를 경멸하고 혐오했듯 파레토는 사회주의를 똑같이 경멸하고 혐오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혁명이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주의 혁명은 사회 구성의 총량을 늘리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파레토 체직에 따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세계화 덕분에 정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력은 점점 사라진다. 혁신과 자동화로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중산층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임금도 먹고 살 정도로만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세상은 20%의 부유층과 80%의 빈곤층으로 양분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신기술의 발달로 중산층은 사라지고 빈곤층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도 양극화가 심화된다. 노벨상 수상자를 파산시킨 블랙스윈은 무엇인가? 금융상품의 리스크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돈 벌고 싶다면 혁신기업에 투자라. 세상이 발전할수록 단순 노동이 이익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진다. 천재 한 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온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가의 혁신이 점점 중요해진다. 슌페터는 기업가가 혁신을 추구하는 데는 동기가 있다고 했다. 기업가는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기쁨 그리고 성공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혁신을 한다고 했다.
즉 기업가가 열심히 혁신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기업가들이 혁신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모두 장려하고 또 성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마르크스와 슌페터는 둘 다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빈곤과 비참함이 혁명으로 이어져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고 슌페터는 전혀 다른 이유로 자본주의의 몰락을 예언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소수의 성공한 사람은 다수의 대중에게 물질적인 궁핍함이 아닌 심리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다수의 뒤처진 대중은 소수의 성공한 자에 대해서 질투심, 원한 그리고 분개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시장 경제에 대한 현장 경험도 없고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도 전혀 없이 오직 그걸과 말로만 먹고 사는 좌파 지식인들이 뒤처지고 낙오한 대중을 선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배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전복분리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사회 풍토 속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인공인 기업가는 좌파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는 게 슌페터 자본주의 몰락 예언의 경우다. 그러면서 슌페터는 미국 주식 중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주식이 미국 주가를 이끄는 주도주로 한다. 모든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프랑스와 브라질에서 경험했듯이 이제 세계는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다. 특정 국가에만 부유세를 올리고 복지 정책을 펴면 그 나라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도태된다. 대항의 함대전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배에 맞추어 속도를 떨어뜨리면 그 함대는 전투에서 전멸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냉엄한 현실이다. 직관 따위 접어두고 냉정하게 판단하라. 데니얼 가디먼은 투자를 잘 하려면 느린 생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빠른 생각 방식으로 생각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한다. 빠른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유도하는 각종 편향에 영향을 받아서 실수하기 쉽다. 빠른 생각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미래를 잘 전망할 수 있다고 과신한다.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과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이다. 빠른 생각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믿으라는 편향이 있기에 정확한 미래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이성을 활용하여 느리게 생각하라. 감정과 편향에 따르지 않고 이성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향후 발생할 손실과 이익을 확률과 기대값으로 주의 있게 계산한 다음 투자해야 한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면 투자할 곳이 보인다. 투자는 세상을 사는 지혜의 일부분이다. 인간 본성이 어떤지를 잘 알고 이를 이용해야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 본능이다. 이러한 본능을 감안할 때 교육열은 당연한 것이고 부동산에서 학군의 가치는 영원할 것이다. 또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러고 후계자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다. 교육비에 투자할까? 부동산에 투자할까? 유사료로 물해줄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군별 집값 차이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명 대학이 있는 도시 중에 발전하지 않은 도시가 없다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은 더하면 더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미중 전쟁은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압박은 군사적 압박, 기술 전쟁, 무역 전쟁, 지정학적 전쟁이다. 미국의 요구와 중국의 방안은 어떻게 부딪히고 있나?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가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 폐지, 중국 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 등이다.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 어떻게 끝날 것인가? 미국은 소련 봉쇄 전략을 취해서 소련을 망하게 한 것처럼 중국 봉쇄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본다. 한국은 어느 쪽에서야 유리할까? 잘 살기 위해서는 노력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줄을 잘 서야 한다.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일단 먼저 글로벌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 부분을 알고 전체를 알고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면 된다. 미중 전쟁에서 우리가 중국 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흥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당신의 투자나 자산 형성 방향에도 직결된다는 얘기다. 항상
글로벌 마인드와 시각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일본, 북한 등의 만남과 분위기를 보고 분석해라. 그것이 투자의 양방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